서로의 무소유 월든 제15부 겨울 동물들. 호수가 제법 얼어붙었다. 다양한 곳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름길들이 드러났고 호수 주변의 친숙한 풍경들도 새로워 보였다. 눈 덮인 플린트 호수를 건널 때에는 전에 종종 노를 젓거나 그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기도 했는데도 머릿속에 뱉힌 맛만 생각날 정도로 크고 넓었다. 눈 덮인 대지의 꼭대기에서 날 둘러싸고 서 있는 링컨의 언덕들, 과연 그곳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헤아리기조차 힘든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얼음 위의 어부들은 늑대 개들과 함께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흡사 바다표범 사냥꾼이나 에스키모 같아 보였다. 안개가 낄 때면 그들은 어렴풋한 옛 이야기 속 등장인물처럼 보여서 거인인지 난쟁이인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저녁에 링컨 마을로 강의하러 갈 때마다 이 길로 다녔다. 나의 집 헛간과 강의하는 장소 사이 길로 다니지도 않았고 집을 지나치지도 않았다. 길 도중에 있는 구스 호수에는 사양쥐 집단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호수를 건널 때에는 단 한 마리도 보지 못했지만 얼음 위로 높이 쌓아 올린 그들의 오두막이 보였다. 월든 호수는 다른 호수들처럼 눈이 거의 없거나 얕고 드문드문 쌓였기 때문에 내 안뜰과 마찬가지였다. 거의 2피트 정도의 깊이로 눈이 쌓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길에서 발이 묶였을 때에도 나는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아주 긴 간격으로 썰매 종소리가 들려오는 마을길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나는 미끄럼틀을 타고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를 지쳤다. 눈이 가득 쌓여 가지가 휘거나 고드름이 잔뜩 열린 떡갈나무, 그리고 장엄한 소나무로 덮여 잘 다져진 무슨 들판과도 같은 이곳에서 겨울밤 그리고 낮에도 가끔씩 멀리 어딘가에서 고독하지만 아름다운 큰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얼어붙은 땅을 적당한 활로 켜면 흘러나올 법한 이 소리가 바로 월든 숲의 언어였다. 나는 부엉이가 우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점차 그 소리에 친숙해졌다. 겨울밤에 물을 열어놓으면 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후후, 후러후 소리가 낭낭하게 울렸다. 처음 새 음절은 잘 지냈니? 라는 인사와 악센트가 같았다. 가끔은 후후 소리만 들리기도 했다. 호수가 얼기 전 초겨울 무렵의 어느 밤 9시 거위가 크게 우는 바람에 깜짝 놀라 문 쪽으로 다가갔다가 마치 숲속의 폭풍 같은 날갯짓으로 집 위를 향해 낮게 날아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불빛 때문에 자리 잡기가 힘들었는지 페어헤븐 쪽 호수 위로 날아갔고 그동안 무리의 우두머리는 박자를 유지하며 계속 울어댔다. 갑자기 내 근처에 있던 부엉이가 숲의 어떤 동물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거칠고 어마어마한 소리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러기의 울음소리에 대답했다. 마치 토박이가 더 큰 목청으로 부후 소리를 내어 허드슨 만에서 온 침입자를 드러내고 창피를 주어 콩코드의 지평선에서 내쫓겠다고 작심한 듯 했다. 내 신성한 요새에서 이 오밤중에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인 것일까? 이 시간이면 내가 꾸벅꾸벅 졸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나에게는 너만큼 커다란 폐와 힘찬 목청이 없을 줄 아느냐? 부부부, 그것은 내가 들어본 중 최악으로 오싹한 불협화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청각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화음의 요소가 이 평야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콩코드에서 나의 훌륭한 잠벗이 되어주곤 하는 호수 속 얼음이 만들어내는 소리도 들었다. 마치 악몽과 복통 때문에 괴로워 잠 못 이루며 몸을 뒤척이는 소리 같기도 하다. 또 누군가 마차를 끌고 와 문에 부딪혀서인지 서리 내린 땅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적도 있다. 다음날 아침에 살펴보니 4분의 1마일 길이와 3분의 1 인치 너비로 금이 가 있었다. 가끔은
달밤에 여우가 먹돌이 뇌새나 혹은 또 다른 종의 먹이를 찾아 쌓인 눈 위로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었다. 여우는 숲의 개라도 된 양 거친 악마처럼 찢어댔다. 불안에 떨어서인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표현하려는 것 같기도 했고 빛을 찾아 헤매거나 들개가 되어 길가를 마음껏 뛰고 싶다는 말 같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야생동물들 사이에서도 문명이 성장하는 게 아닐까?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려 하면서도 변화를 기다리는 원시의 동굴 사람들 같았다. 가끔 한 마리가 등불을 따라 창가 가까이로 와서는 간교하고 저주스러운 울음을 퍼붓고는 가버렸다. 주로 붉은 다람쥐가 집 옆쪽 지붕을 위아래로 넘나들며 내 새벽잠을 깨웠다. 숲에서 이 역할을 하라고 파견한 것 같았다. 겨울을 보내면서 나는 덜 연근 옥수수 이삭 반 부쉐를 문 앞 눈덩이에 던져놓고 그것을 물고 가는 다양한 동물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을 즐겼다. 토끼는 해 저물 역과 밤중 일정한 때에 찾아와 배불리 식사하고 갔다. 하루 종일 붉은 다람쥐가 오가면서 그들의 이런저런 작전을 보여주어 마냥 즐겁게 해주었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작은 떡갈나무 사이로 신중히 접근해서 바람에 인 낙엽처럼 눈덩이 사이를 잽싸게 올라뛰었다. 놀라운 속도와 힘으로 이 방법을 어느 정도 유지하더니 내기라도 걸은 양 뒷다리로 잽싸게 갔다. 그런 식으로 꽤 많이 움직여 가더니 그 뒤로는 한 번에 반 로드 이상은 이동하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바보 같은 표정으로 마치 전 우주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양 쓸데없이 공중제비를 돌고서는 멈춰섰다. 다람쥐는 한 동작 한 동작 가장 고요하고 깊은 숲에서도 춤추는 소녀만큼이나 관중을 의식하고 있었다. 전체 거리를 충분히 걷는 것보다 더 길고 신중히 시간을 지연시키더니 갑자기 어린 디디가 소나무 위로 올라가 시계태엽 감는 소리를 내며 잊지도 않은 관객을 향해 투덜댔고 동시에 전 세계에 말을 건네고 톡백을 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그 다람쥐도 몰랐을 것이다. 녀석은 마침내 옥수수에 다가서더니 적당한 알을 하나 잡고서는 정체 모를 삼각형 형태를 그리며 내 창문 앞 장작더미 꼭대기에 놓인 막대기로 뛰어가더니 내 얼굴을 보고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간간히 새로운 알을 잡고 초반에는 개걸스럽게 갉아먹더니 거의 다 벗겨진 옥수수 속은 던져버리고 점점 음식을 가리기 시작했다. 음식을 들고 장난을 치고 껍질 속과 알만 맛보기도 하다가 한쪽 발로 잡고 있던 짝대기에 균형을 잡고 있다가 실수로 옥수수 알을 놓쳐 땅에 떨어뜨렸다. 다람쥐는 마치 그 알이 살아있는 듯 알 수 없는 멍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을 주워올지 새 것을 구할지 아니면 그냥 여기를 떠날지 정하지 못한 듯 했다. 지금 옥수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바람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듯 했다. 이런 식으로 작고 건방진 녀석이 오전에도 수많은 옥수수 알을 망쳐놓았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몸보다 상당히 크고 길고 볼록한 옥수수 알을 가져오더니 버펄로를 끌고 가는 호랑이 마냥 제주껏 균형을 잡고 일정 방향 지그재그로 걷다가 이내 휴식을 취하면서 숲속으로 향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인지 부딪히며 걷다가는 계속 알을 떨어뜨렸다. 수직과 수평 사이로 비스듬히 떨어졌지만 어찌 됐었건 간에 퍼나르려는 의도였다. 정말이지 변덕스럽고 싱거운 녀석이다. 결국 그것을 자기 사는 곳에 옮겨 놓았다. 아마 40에서 50로드 정도의 거리에 있는 소나무 꼭대기일 것이다. 후에 나는 숲속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옥수수 속을 찾을 수 있었다. 드디어 어치가 도착했다. 그들의 시끄러운 소리는 8분의 1마일 앞에서 조심스레 다가올 때부터 들리기 시작한다. 살금살금 숨는 방법으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점점 가까이 와서는 다람쥐가 떨어뜨려 놓은 옥수수 알을 집어간다. 그리고는 리기다 소나무 가지에 앉아 성급히 삼키려 들지만 옥수수 알이 너무 커서 목이 막히고 만다. 노력 끝에 다시 그것을 토해내고는 1시간 정도 부리를 반복해 옥수수 알을 쪼개려 든다.
그것들은 분명 도둑질이니 나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반면 다람쥐는 초반에는 주춤대다가도 마치 본래 자기 것을 가지러 온 것인 양 부지런히 일했다. 그러던 와중에 박새도 무리지어 날아와서는 다람쥐가 떨어뜨린 알들을 주워 근처 나뭇가지로 날아가 발톱 밑에 두고는 작은 부리로 내려친다. 가느다란 목구멍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나무 껍질 속 벌레만큼 작게 만드는 것이다. 이 작은 박새 무리는 매일 찾아와 장작더미나 모납 찌꺼기로 끼니를 때웠다. 수풀 속 얼음이 부딪혀 울리듯 가볍고 희미한 혓짤배기 소리를 내거나 대대대하고 쾌활하게 울기도 하고 아주 가끔씩 봄날 같은 날에는 숲 안쪽에서 피비하며 뜨거운 여름에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소리를 낸다. 이 새들은 곧 익숙해지자 안으로 옮겨두려던 나무 더미에 앉아서 겁도 없이 나무 짝대기를 쪼아댔다. 한 번은 마을 밭에서 괭이질을 하고 있는 사이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 어깨에 잠시 앉았다. 마치 훈장을 받을 때보다 더 주목받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다람쥐도 꽤 친숙해져서 간혹 지름길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내 신발 위를 꺼리낌 없이 밟고 지나간다. 눈이 땅 위에 거의 남지 않은 겨울의 끝자락, 장작더미와 서쪽 언덕 주변에 눈이 녹을 무렵에는 아침 저녁으로 숲에서 목도리 뇌새가 날아와 끼니를 해결했다. 숲 어느 방향으로 걸어도 목도리 뇌새가 날개를 퍼득이며 뛰어나와 마른 잎과 높은 가지를 흔들면 눈발이 마치 금가루가 쏟아지듯 햇살 사이로 떨어져 내렸다. 이 용감한 새는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새들은 간혹 눈발에 덮이기도 하는데 가끔은 부드러운 눈 속에 날개를 파묻고는 하루 이틀 정도 그대로 숨어 있기도 한다. 나 또한 뻥 뚫린 곳에서 그들을 움찔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들은 해질 무렵 숲에서 나와 사과나무를 먹으러 왔다. 그들은 매번 일정한 시각, 저녁, 특정한 날에만 오는데 눈치 빠른 사냥꾼들이 엎드려 그들을 기다리곤 한다. 이 새들 때문에 숲의 옆 과수원들은 손해가 적지 않다. 나는 어찌 되었건 간에 목도리 뇌새가 끼니를 때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 새는 나무의 싹과 숲의 물에 의지해 살아가는 자연이 낳은 새인 것이다. 어두운 겨울 아침이나 해가 짧은 겨울 오후 나는 가끔 한 무리의 사냥개들이 추적 본능을 참지 못하고 시끄럽게 짖어대며 온 숲을 뒤지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사람이 따라오듯 일정한 간격마다 사냥 나팔 부는 소리가 들렸고 숲이 다시 흔들리지만 호수의 넓은 쪽으로는 여우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악타이온을 쫓는 다른 무리가 따라오지도 않는다. 아마도 저녁이면 묵을 곳을 찾아 사냥꾼들이 한 마리의 여우 꼬리를 전리품 삼아 썰매에 끌고 돌아오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여우가 얼어붙은 땅 깊은 곳에 있으면 안전하고 직선 방향으로 쭉 달려가면 어떤 사냥개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우는 추적자를 멀리 떼놓으면 멈춰서서 그들이 올 때까지 소리를 듣고 또 달릴 때에는 자주 가는 쪽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이기 때문에 기다리던 사냥꾼에게 잡히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은 벽 너머 한쪽으로 멀리 뛰어넘어 가려고도 하고 물이 자신의 냄새를 지워준다는 사실도 아는 것 같다. 한 사냥꾼은 한 번은 사냥개들에게 쫓기던 여우 한 마리가 얕은 무릉덩이로 덮인 얼음이 있는 월든 호수에서 뛰쳐나와 가로질러 달리더니 다시 같은 쪽 물가로 돌아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곧 사냥개들이 도착했지만 여우 냄새를 놓쳤다고 한다. 가끔은 자기들끼리 사냥을 하는 개떼가 집 앞을 지나 우리 집 주변을 맴돌기도 했다. 나에게 신경 쓰지도 않고 마치 미쳐서 괴로운 양 소리 지르고 사냥감을 찾아다닌다. 그들의 사냥을 그 무엇도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한 마리 여우의 마지막 흔적에 닿을 때까지 원을 그리며 돈다. 영리한 사냥개는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일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하루는 렉싱턴에서 한 남자가 그의 개가 만든 커다란 흔적을 쫓아 내 헛간에 와서 일주일 동안 혼자 사냥하고 있는 개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는 잘 모르는 듯했다. 물음에 답해주려 할 때마다 그가 내 말을 끊으며 그런데 여기선 뭐하는 거요? 라고 물었기 때문이다. 그는 개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만 사람 한 명을 발견한 것이다.
말버릇이 거친 늙은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는 해마다 한 번씩 가장 따뜻한 겨울날에 월든 호수에 와서 목욕을 하곤 했다. 그때마다 내게 들러서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 년 전 호수에서 그는 총을 들고 월든 숲으로 사냥하러 나왔다. 그가 웨일랜드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개 짖는 소리를 들었고 곧 여우 한 마리가 벽을 넘어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잽싸게 길 밖 반대편 벽을 넘어가 버려서 그의 빠른 총알도 녀석을 건드리지 못했다. 어느 길 뒤에서 한참 늦은 사냥 중인 사냥개 한 마리와 새끼 강아지 3마리가 왔다. 계속 쫓아갔지만 그들의 먹잇감은 다시 숲으로 사라졌다. 늦은 오후 월든 서쪽 우거진 숲에서 그가 쉬고 있을 때 여전히 여우를 쫓아서 저 멀리 페어헤븐 쪽을 향하는 사냥개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다가올 때마다 숲 전체를 흔들리게 하는 그들의 울음소리도 점점 더 가까워졌다. 웰미도우쯤에서 들리는 듯도 하고 이내 베이커 농장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가 한참 동안 서서 자기 귀에는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우가 나타났다. 나뭇잎에 바스락대는 소리가 장엄한 통로를 쉬엄쉬엄 빠져나오는 여우의 소리를 숨겨주었다. 차분하고 재빠르게 땅에 붙어서 추적자를 멀리 떼놓고는 숲 사이의 돌 위로 뛰어올라 똑바로 서서 사냥꾼들에게 등을 보였다. 사냥꾼은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순간 동정심이 그의 팔을 저지했다. 그러나 그건 찰나의 감정이었고 그는 잽싸게 총을 겨누었다. 탕! 여우는 돌에서 굴러떨어져 죽은 채로 땅바닥에 쓰러졌다. 사냥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계속 달려오고 있었고 이제는 악마적인 울부짖음으로 숲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이 진동했다. 드디어 늙은 사냥개가 땅에 코를 박고 홀린 듯 냄새를 맡다가 돌을 향해 곧바로 달려갔다. 그러나 여우가 죽은 것을 알고는 곧바로 사냥을 멈추고 놀라서 멍해지기라도 한 것처럼 입을 다물고는 주변을 빙빙 돌았다. 뒤이어 하나씩 도착한 새끼 개들은 제 어미처럼 미스터리 앞에서 정신이 나간 듯 침묵했다. 후에 사냥꾼들이 도착해서 그들 중간에 섰는데 그때야 미스터리가 풀렸다. 그들은 사냥꾼이 여우의 가죽을 벗길 때 침묵을 지키다가 꼬리털을 조금 따라가더니 결국에는 숲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웨스턴에서 유지한 사람이 콩코드의 사냥꾼 오두막으로 와서 자신의 사냥개들에 대해 물었는데 그 개들이 웨스턴 숲에서 나와 일주일이나 사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콩코드의 사냥꾼은 그에게 그가 목격한 말을 전하고 그 여우 가죽도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떠났다. 그날 밤에도 그는 개들을 찾지 못했고 그 다음 날 개들이 강을 건너고 밤에 한 농가에 묵으면서 배를 채운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해준 사냥꾼은 샘 너팅을 기억했다. 그는 페어헤븐의 기암절벽에서 곰을 사냥했고 곰가죽을 가져다가 콩코드 마을에서 럼주로 바꾸곤 했다. 심지어 너팅은 그곳에서 무스를 보았다고도 한다. 너팅은 버고인, 지금은 부가인이라고 발음한다. 버고인이라는 이름의 유명한 여우 사냥개를 갖고 있었다. 내가 아는 정보원도 그 개를 빌리곤 했다. 이 마을의 와스트북이라는 오래된 장부에는 그가 선장이면서 마을의 서기이자 대표였다고 써 있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았다. 1742년에서 1743년 1월 18일 존 멜빈 회색 여우 한 마리 2실링 3펜스. 회색 여우는 요새 이 지역에서 볼 수 없다. 그리고 1743년 2월 7일에는 헤스키야 스트레이튼에게 고양이 모피 반장으로 1실링 4펜스와 2분의 1의 돈을 빌려줬다. 당연히 들고양이이다. 왜냐하면 스트레이트는 프랑스 전쟁 당시 중사였는데 그보다 시시한 종이라면 신용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대출은 사슴 모피에도 통용되었고 매일같이 팔렸다. 어떤 이는 아직도 이 부근에서 죽은 사슴의 녹용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의 삼촌이 함께했던 사냥에 대해 세세히 말해주었다. 전에는 이곳 사냥꾼들도 많았고 모두 유쾌한 친구들이었다. 나는 그 중에서
길가에 풀잎을 한 장 떼어내 그보다 더 거친 후렴구를 연주하던 수척한 니무롯을 기억한다. 그는 그 풀피리로 그 어떤 사냥피리보다도 더 멋진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달빛 비추는 한밤중에는 종종 가던 길에서 먹이를 찾아 숲속으로 향하는 사냥개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웠는지 내가 지나갈 때까지 길 옆으로 비켜서서 숲속에 조용히 숨어 있었다. 다람쥐와 들쥐들은 창고에 밤을 놓고 싸워댔다. 내 집을 둘러싼 1에서 4인치 정도 직경의 리기다 소나무에 지난 겨울 갉아먹은 흔적들이 있었다. 그 겨울은 노르웨이의 겨울만큼 눈이 많이 왔고 깊이 쌓였기 때문에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는 다른 음식과 나무 껍데기를 섞어야만 했다. 그 나무들은 한여름만 해도 싱싱하게 살아있었고 비록 완전히 먹히기는 했지만 대부분 1피트 정도씩 자라있었다. 그러나 다음 겨울이 지나고서 죽음을 피해간 나무는 없었다. 쥐 한 마리가 한 끼 식사를 하고자 소나무 한 그루를 위아래로 갉아먹지 않고 둥글게 파먹는 것을 자연이 허락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두껍게 자라나곤 하는 가느다란 나무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산토끼들은 매우 친근했다. 그중 한 마리는 겨우내 우리 집 바로 밑바닥에 털을 마련했는데 매일 아침 내가 움직이려 하면 쿵쿵거리며 마룻판에 머리를 부딪혀 서둘러 떠나려 하는 통에 나를 놀라게 했다. 산토끼들은 노을 지는 저녁 무렵이면 내가 버린 감자 껍질을 갉아먹으러 문 주위로 몰려들곤 했다. 땅의 색과 털색이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좀처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가끔은 황혼 아래 창문 밑에 가만히 앉아있는 산토끼 한 마리를 보았다가 시선에서 놓치곤 했다. 저녁에 문을 열면 끽소리와 함께 폴짝 뛰어 도망가곤 했다. 가까이에 오면 마음만 안타까웠다. 어느 날 저녁에는 내 문 옆에서 2발 정도 떨어진 곳에 한 마리가 앉아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더니만 꼼짝 않고 있었다. 아주 작고 마른 뼈가 보이는 새끼였다. 우둘투둘한 귀와 얄팍한 코에 꼬리는 덜 자랐고 다리도 가느다란 녀석이었다. 마치 자연이 더 이상 고귀한 혈통을 거느리지 못하고 발끝으로 서 있는 것 같았다. 큰 눈은 거의 수종에 걸린 듯 보였다. 내가 한 발 다가서서 야! 하고 소리를 내자 산토끼는 스프링처럼 몸통과 사지를 우아하게 쭉 뻗더니 눈더미를 넘어 잽싸게 질주해 나갔다. 곧 나와 숨만 남게 되었다. 야생동물이 자신의 힘과 자연의 위엄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유 없이 호리호리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타고난 천성인 것이다. 토끼를 라틴어로 레푸스라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 의미가 가벼운 발이라는 뜻의 레비푸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토끼와 목도리 뇌새가 없는 세상은 어떨까? 그들이 가장 단순하며 원조격인 동물이다. 현대에도 고대만큼이나 잘 알려진 덕망 높은 가문들이다. 자연 그 자체의 색과 본질을 지녔으며 나뭇잎과 땅과 가장 가깝게 지낸다.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다는 것만 다르다. 토끼나 목도리 뇌새가 불쑥 가버리는 걸 보면 야생동물을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바스락대는 나뭇잎과 같은 자연스러운 그 무언가를 보는 것이다. 목도리 뇌새와 토끼는 땅의 진정한 토박이처럼 어떤 혁명이 일어난다 해도 분명 번창할 것이다. 만약 숲이 잘려나간다면 새싹과 숲풀이 갑자기 자라나 그들을 숨겨줄 것이고 그들은 이전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산토끼 한 마리도 부양할 수 없는 고시란 실로 척박한 땅일 것이다. 소를 모는 아이가 만든 작은 울타리와 말털로 만든 덫이 존재하는 까닭은 우리의 숲에 토끼들이 가득하고 모든 늪 주변마다 목도리 쥐새나 토끼가 다니는 광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